예, 또다시 만나게 된 에디박님과의 인터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찍어시들이 박팀장이 간다고 운영하고 있는 박팀장 에디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에디박님의 직업인 호주 부동산 에이전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한국에서는 공인중개사죠. 호주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호주에서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이라고 해가지고 네. 온라인 코스로 짧게는 며칠, 뭐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정도만 하시면은 받으실 수가 있는 서티피케이트가 있어요. 그거를 받으시면은 네. 호주에 있는 어떤 부동산에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죠. 아, 그러면 대학 과정을 뭐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서티피케이트만 따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학 나오실 필요 없고요. 네. 뭐 디플로마라든지 그런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딱 기본적으로 그 코스만 하셔가지고 부동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 소양만 일주일 정도만 쌓으시면 레주메를 내가지고 잡 네.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네, 물론 영어는 정말 잘해야 되겠죠? 그 영어 부분은 이제는 퀄리피케이션이랑은 다른 부분이죠. 그렇죠. 자기가 이제 인터뷰를 보러 가서 네. 인터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퀄리피케이션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그렇죠. 영어는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에이전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또 영어 능력도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다른 주 말고 시드니의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보통 얼마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나요? 시드니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분들 중에서 네. 부동산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도 시드니에서 부동산 일을 하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사무실 쪽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상담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시드니에서 제일 엔트리 레벨에서 부동산 일을 시작을 하시면 네. 보통 4만 불에서 5만 5천 불 사이에 연봉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부동산 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쪽에 일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세일즈 쪽에 일이 있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는 이제 렌트를 관리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일즈는 집을 팔고 사는 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정도 연봉을 받고 만약에 경력이 좀 쌓이게 되면 연봉이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는 건가요? 경력을 몇 년 정도 쌓으시게 되면은 보통 6만에서 7만 불 정도의 연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오. 그리고 저처럼 경력이 뭐 10년 정도 되고 네. 뭐 헤드 오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아니면 뭐 시니어 프로퍼티 매니저 정도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네. 연봉 8만 5천에서 10만 불 정도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오. 제가 시크닷컴에서 지금 잡을 봤을 때 네. 헤드 오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에서 제일 높은 연봉은 약 13만 불에서 15만 불 정도 나오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우, 상당히 많이 받네요. 네, 높이 올라가시면은 굉장히 네. 가능성이 있는. 왜냐면 호주에서는 누구나 다 렌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프로퍼티 매니저가 어디든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퍼티 매니저를 하면서 뭐 집을 팔거나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커미션도 좀 받잖아요. 그거는 연봉과는 별개의 수익으로 그렇게 치는 건가요? 네, 별개의 수익이고요. 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봉을 받고 있고요. 네. 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저는 또 따로 세일즈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이 동시에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봉에서 세일즈 커미션은 완전히 따로 분리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박 팀장님의 연봉은 헤드 오브 프로퍼티 매니저 그 연봉 플러스 세일즈 알파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 연봉은 지금 시니어 프로퍼티 매니저 네. 수준에서 제 능력 되는 대로 얼만큼 예. 세일즈를 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요. 네. 또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하면서도 커미션이 따로 존재합니다. 레팅이라고 하죠. 네. 저희가 세입자를 새로 구해주는 과정을 레팅이라고 하는데 네. 그 레팅을 할 때마다 또 커미션이 발생을 합니다. 확실히 호주는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직종이든 간에 연봉이 정말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력이 쌓이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 네. 또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그만큼의 많은 수입을 인컴을 회사로 가져오게 되면은 웨이지 내고를 할 수 있는 파워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에이전트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근무 환경 그리고 다른 직종과 비교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부동산 일을 하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 네. 일단 대부분의 에이전시들이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집을 보여주는 일이 네. 제가 하는 일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집을 아침에 보여줄 수도 있고 점심 때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저녁 때 집에 가는 길에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오피스에 몇 시에 출근을 해서 몇 시에 퇴근을 한다기보다는 네. 제가 알아서 아침에는 어디 가서 집을 보여주고 오후에는 어디 가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이런 식으로
제 시간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에이전시마다 조금은 틀리지만 제가 일하는 에이전시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자유로운 근무 시간에 플러스해서 네. 본인이 능력만 되시면은 커미션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주 큰 수입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프로퍼티 하나당 뭐 5%에서 7% 정도의 매니지먼트 피라고 해서 매달 저희가 피를 차지를 하고요. 네. 세일즈의 경우에는 집을 팔았을 때 보통 2%에서 높게는 4%까지 오프 더 플랜의 경우 네. 4% 5%까지도 저희가 세일즈 커미션을 차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집값이 10억인 집을 팔면 부동산 에이전트가 가져가는 비용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와, 저 부동산 에이전트 해야겠는데. 아, 계속 혹하는데 카지노도 그렇고. 근데 그 부분이 제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발생한 수익을 회사로 가져가고 네. 또 저 개인의 능력, 에이전트의 능력에 따라서 회사에서 어떻게 그 커미션을 나누는지는 예. 회사의 이제 사장님과 네. 이제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교민극장에서 이야기했던 박 팀장님이 처음에 돈을 잘 안 챙겨줬던 그 사장님은 그런 커미션을 제대로 안 챙겨줬기 때문에 그 싸우게 된 거네요. 그렇죠. 제가 만들어내서 회사로 가져오는 프로핏에 대해서 네. 저에 대한 배분을 제대로 해주질 않았던 거죠. 음.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제가 하는 모든 일의 수입은 다 회사로 먼저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동산 에이전트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분명히 이 직종도 다른 직종에 비교해서 나쁜 점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나쁜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커미션 온리로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쪽에 경험이 없으시다든지 네. 아니면은 집을 많이 팔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세일즈 온리로 해서 커미션 베이스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럴 경우에는 커미션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인컴이 없으니까 좀 힘드시겠죠. 그리고 이 부동산 세일즈라는 잡 자체가 네.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마켓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몇 달 동안 단 1불도 못 볼 수 있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사람들은 안 팔고 잡고 있을 거고 급락하면 당연히 손해를 보니까 사람들이 안 팔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요. 그렇죠. 마켓의 영향에 따라서 자기의 세일즈 역량이 좌우되는 그런 부분이 좀 강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호주에서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집을 렌트했을 때 본드비를 내면 이 본드비를 다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게 항상 이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렌트했을 때 이 본드비 때문에 항상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4주치 본드비면 100만 원이 넘는데 그렇죠. 이거를 뭐 제대로 돌려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많이 안 좋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본드비를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 역시도 호주에 처음 와서 렌트를 했을 때 네. 아주 조그만한 촛불 자국 때문에 본드비를 네. 다 뺏긴 적이 있었어요. 제가 네. 렌트를 했을 때도. 예. 그래서 저도 본드비에 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네. 이 대부분의 에이전트들은 이 세입자의 권리도 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양심적으로 해서 세입자의 잘못이 아닐 경우에는 본드비를 돌려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소수의 에이전트들이 자기 개인의 에이전시의 이제 이득을 위해서 아니면 집주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불합리하게 세입자의 본드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시드니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처음에 입주를 하실 때 네. 주어지는 컨디션 리포트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시고 네. 그리고 만약에 하나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사진을 꼭 찍어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본드비에 관련해 가지고 에이전트와 마찰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제소를 하거나 아니면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관도 있나요? 호주에서는 약자들을 위한 제도들이 굉장히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 잘 모르셔가지고 본드비를 뺏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자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뭐가 크게 잘못을 해서 데미지를 입히지 않으신 이상은 네. 본드비를 다 돌려받으실 수가 있고요. 에이전트 쪽에서 불합리하게 본드비를 가져가려고 할 경우에는 네. 페어 트레이딩에다가 문의를 하시든지 네. 아니면은 뉴사우스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엔캣이라는 분쟁 조정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 제소를 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이 본드를 돌려받으실 수가 있죠. 이런 닭장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그런 프로퍼티가 있었나요? 거실에다가 칸을 쳐가지고 거실에 4명? 2베드룸 아파트였는데 각 방에 4명씩 자기가 뉴스를 봤는데 자기 집이 뉴스에 나온 것 같다는 거예요.